정은혜 씨는 산부인과에서 다시 눈을 뜨자마자 유산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배를 감싸진 두 손이 허공을 더듬듯 떨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였습니다. 몇 번의 좌절 끝에 어렵게 찾아온 생명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씨에게 더 큰 절망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몸으로 이 집에서 뭘 더 바라는 거냐? 남편 강민도 씨는 시선을 피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의 상처를 감싸주지 않았고 오히려 유산을 그녀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은혜 씨는 단 한마디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쫓기듯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가정도 사랑도 모두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이 조작된 거짓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제 정은혜 씨가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정은혜 씨는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친정의 문은 오래전에 닫혔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골목에 책방을 차리고 누군가의 손에 버려진 헌책들로 조용한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이곳은 그녀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책방은 조용했습니다. 흐린 오후의 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와 먼지를 비췄고 은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요즘 이런 책방은 보기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책뿐이라서 별다른 건 없어요. 은혜 씨는 익숙한 듯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편안한 태도로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한 권의 오래된 시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헌책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아, 이 시집 어릴 적 아버지 서재에서 본 기억이 있네요. 요즘은 이런 책 찾는 분도 드물어요. 두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았고 은혜 씨도 굳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는 부담 없고 편안했습니다. 대화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가게를 운영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예. 10년은 넘었어요. 이 근처에선 잘 안 바뀌는 몇 안 되는 가게 중 하나죠. 그러시군요. 저도 이 동네를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요. 한동안 바빠서 발길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오게 됐네요. 그의 말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찻잔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은혜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혜입니다. 그는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상의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명함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사실은 제 소개를 너무 늦게 드렸네요. 저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고요. 정은혜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어떤 분의 의뢰를 받고 꽤 오랜 시간 수소문 끝에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이라니요. 누가 절 찾는다는 건지. 김경훈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갑작스럽게 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요. 다만 분명히 은혜 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그 말에 은혜 씨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다시 찾아뵙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 씨께도 중요한 일일 수 있어서요. 김경훈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책방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은혜 씨는 그가 사라진 문 너머를 바라보다 마치 지난 날 자신이 버렸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 듯한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김경훈 씨는 다시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한층 진지했고 은혜 씨 역시 이번엔 처음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자꾸 오래전 닫아두었던 상자를 열려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은혜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마 은혜 씨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은혜 씨는 순간 눈을 피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경훈은 깊게 숨을 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 씨,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순간 은혜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말이 귀를 통해 마음까지 닿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졌고 가슴은 쿵하고 무너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유산이라고 들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기록과 분만 당시의 간호 기록, 신생아 인계 서류까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재 살아있고 잘 자라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씨는 입술을 가늘게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직접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아이는 심장이 멈췄다고 이미. 그게 조작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의료진 중 일부는 이미 퇴직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지만 남아있던 기록에는 분명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병원 측이 아닌 개인 보호자 명의로 인계된 기록이 있습니다. 은혜 씨는 소리 없이 숨을 들이쉬며 테이블을 꼭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고 눈앞의 세상이 천천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현재는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지우입니다. 제가 직접 은혜 씨와 지우 씨의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은혜 씨가 동의하신다면 검체를 채취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확보된 정보만으로도 친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마음은 균형을 잃은 채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김경훈 씨의 안내를 따라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채취였지만 그녀는 침을 뱉는 그 짧은 순간마저 긴장으로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경훈 씨는 다시 책방 문을 열며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은혜 씨 앞에 앉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혜 씨는 손끝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김경훈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지우 씨는 정은혜 씨의 친자입니다.
유전적 일치율이 99.998%, 친모 관계로 확정되었습니다. 은혜 씨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차마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손등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너진 둑처럼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숨죽인 채 흐느끼며 은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수많은 밤과 외면당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냈다고 믿고 살아온 지난 시간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니.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요. 김경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강지우는 어릴 적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품은 채 자라났습니다. 그가 자라온 가정은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고 안정된 집안처럼 보였지만 어머니 최세연은 늘 일정한 선을 그으며 아들을 대했습니다. 표면적인 관심과 형식적인 대화는 있었지만 마음을 나눈 기억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어릴 적부터 나는 왜 이 집에서 조금 다른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한 뒤 지우는 실습 중 본인의 병원 기록을 열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출생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퇴원일과 출생신고일이 어긋나 있었고 서류에는 정정된 흔적과 겹치는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쌓여있던 의문은 명확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온 출생의 진실이 어쩌면 거짓일 수 있다는 불안은 그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지우는 사설 탐정 김경훈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느껴온 이질감, 가정에서의 거리감, 그리고 출생 기록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김경훈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정식 조사를 착수하였고 몇 주에 걸친 추적 끝에 과거 병원 기록과 관계자들의 증언, 출생신고 서류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세연은 본래 강민도의 내연녀였지만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공식적인 관계는 끝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민도는 정은혜와의 결혼을 선택하였고 은혜는 어렵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세연은 민도와 다시 손을 잡았고 둘은 함께 은혜를 내쫓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세연은 병원을 통해 출산 사실을 숨기고 유산인 것처럼 꾸며 은혜를 철저히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민도는 세연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강지우였습니다. 세연은 지우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키웠고 시댁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고 은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정은혜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기와 제 인생 모두를 빼앗아갔습니다. 김경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혜 씨, 지우 씨가 은혜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날 오후 한적한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정은혜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물잔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입구를 향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긴 다리의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은혜 앞에 앉았습니다. 은혜는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말없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은이? 어머니,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고 또 묻어온 이름, 입에 담지 못했던 존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제야 뵙게 된 건지,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 했는지 너무 죄송합니다. 은혜는 두 손으로 지우의 손을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널 다시 안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나에겐 기적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건너 다시 이어졌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상처도 이해할 수 없는 공백도 눈물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실은 그렇게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은혜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깊이 단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최세연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연은 은혜의 삶 전체를 조작된 거짓 위에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은혜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잃은 여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상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폭력이었습니다. 강지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의문이 진실로 드러난 순간 자신이 살아온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김경훈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고 조작된 출생기록과 병원 인계 서류, 의료진의 증언,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정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선 최세연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증거 하나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입술이 말라붙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출산 사실을 은폐하고 위조한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세연의 최후 진술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꾸민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계획은 민도 씨와 함께 세운 겁니다. 법정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민도는 그 순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가 무심코 지나온 행동들 침묵, 회피, 무기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공모의 그림자로 바뀌었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건 민도 씨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해준다며 아이만 데려오라고 했어요. 저 혼자였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의 진술은 강민도의 실명을 뚜렷이 언급하며 그의 책임을 직간접적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진술을 바로 받아 적도록 했고 검찰 측은 강민도에 대한 공범 연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도의 사무실과 집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그의 존재를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연을 선언하였고 그가 일하던 기업도 명예 실추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민도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세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수감 중인 그녀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 무너져 앉아 흐느끼던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내다 은혜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도 난 끝까지 외면했구나. 은혜는 그녀를 마주보며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자 지우에게도 사과하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그에게 상속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을 너희 모자를 위해 쓰고 싶구나. 이것이 내 마지막 용서이자 속죄다. 그날 이후 은혜와 지우는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동안 놓쳐온 일상을 하나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돌아올 때면 어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고, 은혜는 그런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정은혜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 삶은 누군가가 대신 꾸며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지켜낸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는 사랑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